자, 보시겠습니다. 152페이지죠? 예.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우리가 아까 뭐 독점도 배우고 했는데 중요한 건 법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요걸 따실 건데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C가 있을 때 이 둘 간의 계약서는 거의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성을 할 수도 있답니다. 누가? A와 C 사이에서. 그죠? 그러면 내가 중개 의뢰를 하는 의뢰인 입장이라면 의뢰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서 작성 좀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C가 계약서 작성합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C가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귀찮아하겠죠. 그죠? A 입장에서는 뭐 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A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C에게 설명하는 선에서 끝나죠. 그죠? 설명하면서 거래 예정 가액이라든지, 그죠? 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끝나겠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 즉 A와 C 간의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표준 서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153페이지예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진짜 별거 없죠. 제가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어때요? A가 C에게 얘기해주는 내용 그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있는 건지 몇 평인지 이건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위치 및 규모예요. 그리고 1억에 팔아주세요. 1억 5천에 팔아주세요. 실제 가격이에요? 아니죠. 예정 가격이죠. 그럼 예정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 C가, 그죠?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알선할 수 있는 거잖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예정 가격이고요. 거래 예정 가격이 나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나오나요?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죠?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누군 그러죠? 실무에서는 어떠냐면요. 아니 계약도 안 했는데 벌써 수수료 얘기부터 하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돈 더 달라고 할 때야. 그렇겠죠? 에? 이 건물 팔아주면 이거는 뭐 2천만 원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 어떻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얘기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그죠? 잘 안 하는데 A가 먼저 중개보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서로 간에 약정이 없을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법정 중개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어때요? C 입장에서 거래 당사자, 거래 의뢰인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잖아요. B가 생겨야 되잖아. 그럼 B가 생겼을 때 A한테 그때 얘기하죠. 요거 중개해서 나 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생각하세요? 라는 부분을 짚고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A가 C에게 의뢰할 당시에는 중개보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중개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위치, 몇 번지, 몇 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에 파시면 수수료는 얼마로 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죠. 몰래 내놓는 거니까요.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팔아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기타 사항 약정할 게 있다. 그래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개보수가 되겠죠? 중개보수를 반드시 표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기하면서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예요. 일반 중개계약일 경우에는 정해놓은 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즉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유효기간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154페이지 위에 유효기간이라는 건 이 계약서가 유효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계약서는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일의 완성의 의미는 아니죠. 왜? 일의 완성의 의미 아까 우리 도급하고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일이 완성이 됐을 때 서로 간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그죠? 이 계약서는 일이 시간 내에 완성이 안 되면 언제까지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의 유효사항은 계약서가 유효한 거는 3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겠어요? 연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 중개계약서 그 서식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중개일인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고요. 을은 이를 승낙한다. 그죠? 의뢰와 승낙,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일반 중개 계약이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왜? 일반 중개 계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은 을이 25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중에 맨 마지막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몇 퍼센트 혹은 얼마로 한다. 그 다음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을은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을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죠?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할 경우 차액을 환급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 손해액 배상. 무슨 책임이에요? 민사상의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중개의뢰인 갑, 개업중개사 을. 여기는 몇 명이 출연하는 거예요? A와 C 2명밖에 없는 거죠? 거래계약서에는 A, B, C 3명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위치 및 그죠? 규모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매도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소유자 등기가 누구로 되어 있을 것이냐 중개대상물은 건축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권리관계는 뭐가 될까요? 누구? 소유 그 밖에 권리사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보통 은행 대출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 규제에 대한 공법상이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뭐 그 일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중개 의뢰 금액이에요. 지금 156페이지에 그거 중개대상물. 나중에 진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할 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거 중개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다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면요 아무래도 서류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 서류가 생기는 것 중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A와 B 사이에 A, B, C가 출연을 한다. 그럼 계약서가 어떻게 돼요? 내용이 있고 A, B, C 3명이 출연을 하죠? 그러면 3명이 지금 계약을 쓰는 거니까 얘는 몇 장이 만들어지겠어요? 3장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3장이 만들어져서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이 같습니다. 그죠? 그럼 C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네요. 야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갖고 있어야 돼. 그죠? 왜? 내가 중개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존 의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예요. 보존 의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두 번째는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요,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계약 시에는요, 계약 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계약서고요. 그다음 2번이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예요. 3번이 공제증서예요. 4번. 요 세 개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관 의미를 뭐냐면 거래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중개계약서입니다.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 뭐예요? 지금 일반 중개계약을 했잖아요. 중개계약은 거래계약하고 다르죠. 그죠? 지금 뭐 여기가 부분이잖아. 그죠? 근데 중개계약서가 일반이 있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전속이 있습니다. 그죠? 요 중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의 의무가 없다. 아시겠죠? 그럼 이 중에서 왠지 중요해 보이는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계약서가 좀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래서 얘는 몇 년? 5년을 보관을 해야 돼요. 그죠? 보관을 해야 된다고. 얘는 좀 떨어지죠? 3년. 얘도 3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중요하니까 5년. 나머지 애들은 3년 정도로 그냥 이해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일 경우에는 보관 의무가 있다 없다? 응? 보존 의무가 없다. 그럼 이거는 언제 확인할까요? 왜 보관하라 그럴까요?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중개사고는요, 여러분, 내가 오늘 계약했으면 다음 달에 중개사고가 절대 나지 않아요. 다음 달에는 안 나요. 최소한 2년, 3년 막 지났을 때 나. 그러니까 옛날 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A, B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C 입장도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3년 동안 보관을 해라.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될 건 헷갈릴 수 있는 건 중개계약서인데 중개계약서에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보관을 해라. 왜? 일반 중개계약서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죠. 그래서 얘는 중개 보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실게요.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은요,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정하여 그 개업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A가 중개대상물을 의뢰할 때, 그죠? 의뢰할 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뭐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장점이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일반 중개 계약과 다르게 중개 보수 청구권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내가 일만 잘 한다면. 맞나요? 그러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C1, C2, C3 여러 개의 종인중개사에게 맡겨놨다 A가. 그죠? 그러면 어때요? 확률적으로는 더 높겠지요. 높겠지만 어때요? 절차상 불편하죠. 그리고 확인하려면 세 군데 전화해야 돼. 잘 되고 있나요? 그죠? 근데 다 없애고 C1 하나에만 해놨다. 그럼 A도 관리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서로 상대적인 건데 어때요? C도 더 평소보다 열심히 알려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열심히 해야 맞는 거죠.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트에 전속 출연하는 가수가 아니라면 어때요? 뭐 우리 하다가 안 해도 쟤 먹고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만 나오면 어때요? 어떻게든 손님들이 팁을 많이 주게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얘 우리밖에 출연을 안 하는 애인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A와 C 간의 전속 중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A가 부담해야 될 의무도 생기고요. C가 부담해야 될 의무도 생겨요. 기본적인 의무는 A와 C 간의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정해놓은 계약서를 사용을 해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어쨌든 C와 A 입장에서도 우리가 누가 더 잘 알고 못 알고 있다 그랬죠. 누가 더 전문가예요? C가 전문가니까 항상 의무가 조금 많지요. 그러니까 C에다 책임을 좀 지우는데 어떤 책임을 지우냐면 A한테서 받은 물건을 인터넷이나 전자적인 방법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고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사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때요? 흐뭇하지요? 그죠? 내 물건이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교차로에도 나가구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나갔구나, 그러면 흐뭇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받으니까 굳이 여러 군데 내놓지 말고 한 군데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죠? 공동중개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중개는 C가 다른 업자에게 또 중개업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면 A 입장에서 좋긴 하겠죠. 빨리빨리 팔릴 테니까. 하지만 C1을 무조건 걸쳐가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C2가 와도 라인이 여기 생기잖아요. A가 다이렉트로 C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C2, C3까지도 다 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지만 라인이 연결이 되고 얘가 주가 돼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숫자가 또 하나 나와요. 공고를 하는데 마냥 아무 때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자마자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우리가 빨리빨리 개념이면 어느 정도까지 봐요? 다음날 하면 너무 빠르죠? 그죠? 그럼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그죠? 일주일 내에는 공고를 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금 자꾸 배우면서 어때요? 7일짜리도 나오고 11일짜리도 나오고 지금은 다 알죠? 아까 했던 거 해볼까요? 고용신고 고용 종료 후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10일 이내였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7일. 안 헷갈릴 자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이게 끝이 아니거든. 또 10일짜리 또 있죠. 또 다음 달 10일짜리도 있죠. 복잡하죠. 이래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7일 이내에 반드시 뭘 해라? 전자적인 방법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의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의뢰인이 이거 누구한테 알리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특히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좀 심해요. 왜 그럴까요? 조용조용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내 물건의 가격이 공개되는 것도 싫고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을 A가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고하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지체 없이 7일 이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통보하라 이렇게 나오면 왠지 맞는 얘기 같잖아요. 7자가 다 맞아떨어지니까. 그죠? 아니죠. 공고를 한 후에는 얼마만큼?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문서로 동그라미 치세요. 보셨죠? 그리고 공개도 1회만 공개사실 통지도 1회만 계속 1회 나오죠?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헷갈리니까. 그죠? 자, 다시 정리. A와 C가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C가 부담해야 될 의무는 7일 이내에 그죠? 전자적인 방법 인터넷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공고한 즉시 문서로서 1회 하나요? 통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말을 짬뽕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공개도 한 번, 통지도 한 번이에요. 무조건 한 번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인터넷 좀 보세요. 거기 올려놨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서로서 서류로 보내든 팩스로 보내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해라 라고 했고요. 그 체결한 계약서는 그 계약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 계약서 의미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라? 3년 동안 보관해라. 그죠? 넘기실게요. 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어떨까요? 전속중개기간의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C하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는데 C1하고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C4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죠? 새로운 C4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C1은 당연적으로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중개 계약을 지금 이것도 엄연한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을 지금 위반한 거예요? 계약을 깬 거예요? 뭐예요? 해약을 한 거예요? 아니죠. 계약을 위반한 거죠. 위반할 경우에는 뭘 내게 돼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걸 내죠. 그죠? 그러면 위약금으로 어떤 금액만큼 중개 보수에 약정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는 C의 의무였죠. C가 공개하고 어쩌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까는 C의 의무였고 지금은 A의 의무예요. A는 그러니까 딴 놈하고 하지 말란 얘기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라? 원래 주기로 한 만큼의 중개보수를 지급을 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C가 중개를 했어요. B. 그죠? 그래서 둘 사이에 지금 알선 중이야. 그죠? 알선 중인데 A가 B하고 직거래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전속중개계약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개를 해줬는데 A가 B한테 쳐들어가. 등기부 보고 쳐들어가요. 이 사람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대부분 물건만 얘기해 주니까. 근데 등기부 보고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자기가 알아서 막 쏙닥쏙닥해서 해요. 이럴 경우에도 C는요. 전속중개가 아니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겨요. 어쨌든 전속중개도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어떻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두 가지예요. 지금 자, 새로운 공인중개사랑 거래를 하던가 아니면 스스로 아직 안 했잖아. 새로운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나를 배제하고 나를 쏙 빼놓고 직거래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C의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위약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중개 보수의 만큼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중개 보수에 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요. 위약금이 중개 보수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전속중개계약 집에 가서 노래 부르고 그죠? 공원에서 공짜로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B가 전혀 관계없는 A가 C가 있는데 중개계약을 지금 맺었잖아요. 그렇죠? 중개계약을 맺었는데 C하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B라는 사람을 스스로 발견해낸 거예요. 누구예요? 옆집 순이 엄마. 그죠? 옆집 순이 엄마를 찾았어. 그죠? 옆집 순이 엄마를 찾아서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건 얘기는 뭐냐면 위약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C4나 아니면 얘가 얘기했던 B1하고 여기 B2 하면 B2를 얘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위약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낸다는 건 할 짓이란 얘기예요. 못할 짓이란 얘기야. 못할 짓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옆집 순이 엄마는 할 짓이란 의미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옆집 순위 엄마를 내가 직접 찾아냈을 경우에는 정해진 중개 보수의 50%의 미만으로 50% 이하로 그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었으면 그죠? 50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C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약금이라는 거는 계약에 대해서 약간 벌금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위반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약정된 중개 보수만큼 주는 게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노력을 물론 안 한 거는 아니지만 내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한테 미안한 마음은 갖게 되죠. 갖게 되니까 네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즉 A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중개활동을 하려고 막 누군가 만나고 다니고 아니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든 비용을 중개보수 50%의 미만에서 50% 이내에서 지급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A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요 넓게 한번 볼게요. 가까이서 보지 말고 조금 멀리서 보면 어때요? 아까 A 입장에서는 새로 개발하는 중개업자나 그죠? 아니면 C가 개발해준 의뢰인 B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경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좀 나쁜 짓이잖아. 근데 나쁜 짓을 감수하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물어내는 거야? 돈으로 막어. 위약금으로 막어. 얼마만큼? 약정해놓은 중개 보수만큼 막자는 얘기예요. 하지만 C가 개발하지 못한 B, 즉 내가 직접 수배를 했다라는 건 나도 내 집인데 가만히 넋만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단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개발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C에게 어떤 계약 위반이라든지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어때요?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하죠? 이해되시죠? 좀 미안한 마음은 들 거 아니에요. 얘랑 중개계약은 체결을 해놨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해놨는데 뜬금없이 옆집 순위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탁 메이드가 된 거잖아요. 계약이 딱 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내 노력도 했지만 C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는 거지. 계약의 위반에 대한 심한 책임은 없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그죠? 요 이내에서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있죠? 그만큼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인정되는 비용 애매껄쩍하죠? 하지만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계약공인중개사는 위의 5가지 의무가 모두 없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일에는 위 3가지 의무가 모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짚어놔주세요. 네, 이거는 이 의무를 다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는 지금 전속 중개계약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개계약은 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중개일에도 뭔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한 건 두 개가 다른 거죠. 일반 중개계약은 아예 그런 의미가 없고 전속 중개계약은 이런 의미가 다 있고 그럼 얘네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한 걸 안 배웠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요. 공인중개사가 쫓아가가지고 그걸 미리미리 다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받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고 도배 상태는 어때요? 벽에 금 간 거 있어요? 햇빛은 잘 들어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 얼버무리면은 내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어떻게 돼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돼요. 아시겠죠? 의뢰인은 협조를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는 그거를 잘 설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개 행위를 하면서, 그죠? 잘 하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가 나오죠. 그럼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데 아까 얘기했던 전세 5천만 원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 신분증을 위조해서 왔다, 이거는 못 막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공인중개사가 그거 신분증을 위조한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신분증을 보고 이름이 다르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거 확인은 꼭 해야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기를 치려고 들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인중개사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 잡는 경찰도 아니고 형사도 한참 걸리는 걸 어떻게 공인중개사 잡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라는 거는요, 최소한 신분증이 왔을 때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 완성 의무, 즉 거래계약을 시킬 것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전속중개도 마찬가지고 일반중개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전속중개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반드시 거래계약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의미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노력의 의무는 있죠. 그죠? 노력의 의무는 있어서 아까 일주일 내에 어떻게 공고하라 그랬죠? 일주일 내에 공고하라 그랬고, 또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내가 지금 중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주일에 1회 이상. 그럼 3개월이니까 몇 번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뭐 정해놓은 건 날짜는 다르지만 한 달에 2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달에 2번은 어떻게 했고요, 누구누구 보여줬고요,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어때요? 좋죠. 왜? 일반적으로 시가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운이 좋아서 그 물건을 볼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죠. 비밀번호 날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 보고 왔는데 토지에 뭐가 있대요, 그거 뭐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2주에 한 번씩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전자당면문서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한번 쭉 보실게요.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쭉 나오죠? 벽면 및 도매 상태, 수도, 전기, 가스, 뭐 어쩌고저쩌고의 처리, 시설 등의 상태, 일조, 소음, 환경 조건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겠죠. 아까 비공개로 하고 싶은 사람은요, 인적사항이 나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비공개로 하고 싶었던 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나오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이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내 물건이 돌아다니는 게 싫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인적사항이 나와서 싫은 게 아니요. 인적사항은 원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거래 이전 금액,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는 뭘까요? 내놓는 거죠, 월세. 근데 월세를 전속중개계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 거. 임대가 뭐 3억, 뭐 10억에 2천만 원 이런 것들 있죠. 그건 크잖아요. 그건 중개 수수료도 세요. 그죠? 2천만 원이니까 10배면 2억. 세죠. 엄청 세. 20억 되겠네. 20억. 그죠? 유효기간도 3개월이에요. 아까 그랑 똑같았죠. 표준서식. 아까 얘기했던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문서에 항상 동그라미를 치세요. 159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고요. 쭉쭉 넘어가실게요.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앞에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 우리가 거래계약만 주로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개계약도 있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한다. 그죠? 일반 중개계약은 솔직히 다룰 게 별로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끝. 그죠? 내용은 뭐 이런 거 있는데 의무가 서로 간에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의무가 없다. 일반 중개계약은 신경 쓸 게 별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어디 신경 쓰냐면 전속중개계약 조금 신경 쓰셔야 되죠. 전속중개계약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계약서를 반드시 쓰라는 걸 써야 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놓은 걸 써야 돼요. 써야 돼놓고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각각 부담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죠? 공인중개사는 뭐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물건 받아서 일주일 내로 어떻게? 일간지나 인터넷에 공고하고 즉시 알려줘야 되고, 그죠? 즉시 알려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통보해야 돼요. 업무 처리 상황을. 그죠? 그리고 통보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한 번으로서 족하고, 올렸다라는 거. 공고한 거 한 번으로서 족하고, 한 번만 하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 의뢰인의 입장에는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해요? 딴 사람에게 우선 기본적으로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딴 사람이 내놔서 했다? 그럼 어떻게 해다? 돈으로 막아라. 위약금을 막는데 위약금은 얼만큼? 중개보수만큼. 그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하고 직거래를 했다? 그것도 잘못한 거다. 그죠? 위약금 돈으로 막아라. 중개보수로 막아라. 그죠? 근데 옆집 순이 엄마가 갑자기 짜잔하고 등장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50% 이내 범위 내에서 줄 만큼 줘라 하죠. 그죠? 사회 통령상 비추어 적당하다는 금액.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하면 크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중개 의뢰인의 의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중개대상 전속중개계약은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요.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그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요,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냐면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많이 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제 그 지정될 자, 지정이 된 자, 이런 개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서류,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24조에 보면요, 국토부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의 중요한 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치세요. 164페이지입니다. 자, 164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유통 촉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면 지정이란 말이 먼저 떠올르셔야 돼요.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뭐 탱크 21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요, 우리 직방 다방 있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직방 다방은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시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가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공인중개사끼리 보는 거예요. 우리 법부치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도 어떻다 그랬어요? 거래정보망에 나와 있는 거는 중개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얘기에서 얘기할 때 거래정보망은 여기 거래정보망 얘기하는 거예요. 다방에 나온 거 중개 말도 계속 길죠? 법부치 6조 2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게 하나 더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탱크 21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 버리면 다 글쓴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올려놨으니까 내가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도 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손님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중개가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근데 올리는 사람 어쩌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상황이 없고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지정받아야 되고, 지정 운영하는 자, 지정을 취소당하는 부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인데요. 누구냐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해서 지정을 받으면 이 지정을 받은 자를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정을 받는데, 그죠? 지정을 받은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지정을 한 후, 그 다음에 승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실게요. 내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야. 그죠?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가통신사업자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건 부가통신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를 낸 후에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정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응? 지정을 받을 때는 지정 요건이, 자 보세요. 내가 부가통신사업자를 냈어요. 그죠? 부가통신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원하는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응? 지정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운영규정, 그죠? 운영규정을 마련을 하면 승인을 받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선 사업자를 냅니다. 그죠? 사업자를 내고 내가 지정을 받는데, 지정을 받을 때 이제 내용이 있겠지요? 내용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공인중개사의 수가 뭐 500명, 특광시 30명,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정을 받아놓고 운영 기준,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정을 받았으니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졌겠죠. 그죠? 갖춰진 다음에는 다시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봐도 직방다방 있죠? 직방다방 있으면 맨 위에 있는 줄은 어때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어때요? 뭐 스페셜 매물 등록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없나요? 그죠? 우리 뭐 팔 때도 보면 게시판에 보면,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스페셜 매물 등록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건 돈 더 많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다 똑같이 올리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지정을 받은 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으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 사항에 보면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걸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한다고 돼 있고, 그죠? 그리고 기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될 때는 이를 지정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절차,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영역을 정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순서가 사업자를 내고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지정을 할 때, 자,
아까랑 여기 책을 먼저 보시면 165페이지 보실게요. 165페이지 밑에 의미 목적해서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효과가 뭐냐면 또 하나가 전속중개 계약, 전속중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올려놓으라 그랬죠? 네? 원래는 일간신문에 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올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공개되니까 중개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요, 장점이요, 다 공인중개사니까 물건에 대한 정보가 어떻습니까? 많다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이요, 제가 만약에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닌 집주인인데 직방이나 다방에 올려놨으면, 그죠? 그거에 대한 진위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그죠? 거짓으로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는 한번 걸러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타이트하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원룸, 월세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여기는 뭐가 많냐면 거의 매매, 그다음에 토지 큰 것들 있죠. 아파트 큰 거,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넘기시면 166페이지 반드시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사용을 안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죠?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간신문에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용 안 하고. 상관없고 국토부 장관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게 뭘까요? 지정을 받지 않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학습 대상은 지정을 받지 않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지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는요, 누구만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가, 그죠?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래 정보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들은 또 여러 개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직방다방. 그죠? 그거는 지정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지정받은 거는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이용하는 지정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만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 통신사업자인데 미창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사업자 낸 거죠. 그런 사람이고요. 지정 요건은 기본적으로 부가 통신사업자일 것. 166페이지 밑에죠. 숫자만 좀 동그라미 좀 치실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광시 특자도서 3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했을 것. 그 다음에 정보 처리기사가 1명 이상 확보할 것.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그 다음에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토부 교통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이거는 뭐예요? 실무적으로 따지면 서버라게 되겠죠? 그죠? 서버를 갖추고 정보 처리 기사. 왜 컴퓨터와 관련된 거니까. 그죠? 컴퓨터과 나오면 정보 처리 기사 따잖아요. 대학 다닐 때 정보 처리 기사 1명 있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당연히 1명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더 많지 않은 게 다행이죠. 인원수는 외우기가 좀 쉽죠? 그냥 1명 1명이에요. 정보 처리 기사 1명. 그죠? 부동산 1명. 그 다음에 가입자는 몇 명? 500명. 그 다음에 2개시 이상에서 30명. 그죠? 숫자 나오면 좀 짜증나죠? 우선 그냥 제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국토부교통부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167페이지 중간입니다. 그죠? 검토해서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참 숫자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재사항 쭉 나오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지금 1단계 끝났죠?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에? 지정을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규정을 마련을 해서. 아시겠죠? 시스템을 쭉 이해를 하세요. 사업자 내고 지정받고 승인받는 거예요. 그죠? 사업자 낼 때는 뭐해서 미창군 신고하고, 그죠? 사업자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받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500명, 30명, 500명, 2개 이상 30명, 그죠? 정보 처리 1명, 부동산 공인중개사 1명, 그죠? 그 다음에 서버 갖추고, 이러면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 규정을 만들면 뭘 받는 거예요? 승인인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죠? 지정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검토. 그죠? 중요한 건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 받은 날로부터죠? 그럼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나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돼서는 아니 된다. 1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공인중개사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올려놓은 물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는 가격을 안 써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누가 더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죠? 스페셜 매물 등록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위반하면 1년에 1천만 원 된다. 그리고 취소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거기다 올려놓는 매물이 허위 매물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동그라미 치세요.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업무정지다. 이거 뭐 이렇게 무섭게 해놓으면 어디 올려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많이 배워놓으면 어때요? 그 탱크 21 이용할 때도,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요즘 새로운 거 하나 또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물건을 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이거 까먹지 말고 내가 팔면, 전화해가지고 통보하는 거 아니죠? 그죠? 게시판에다가 이제 팔았다 이렇게 클릭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업무정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리는 순간부터 나는 어때요? 아,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정의 취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받고 승인받는 거니까 당연히 취소권자도 누가 되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생각하면 지정, 승인, 국토부 장관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웬만하면 취소하거나 이런 걸 강제적으로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그래서 청문을 실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취소 사유는 거짓 및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그죠? 지정받을 자가 아닌데 지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규정을 승인 혹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땐 청문을 하고요. 그래서 넘기시면 요 그림만 좀 보실게요. 그림만 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한 부동산 거래 절차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2명이 있고 매도 의뢰인이 있고 매수 의뢰인이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죠. 1번이 뭐예요? 매도 의뢰인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A에게, C1에게, 그죠?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올린 걸 본, 그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올린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쳐다보고 있는 새로운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그죠? 매수인에게 물건을 받은 거잖아. 매수인에게 어떤 물건을 좀 사주세요라고 의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업공유자 두 명이, 이거 그림이 더 헷갈리네. 자, 보시죠. A, B, C1, C2가 있는 거잖아요. 1번을 얘가 내놨다고 칠게요. 그죠? 물건을 내놨어요. 누구에게? C1에게 내놨죠? C1이 보니까 이 물건이 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B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데다가 얘를 샥 올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C2의 입장에서는, C1의 입장은 A한테 받아서 올린 거고, C2의 입장은 B한테 어떤 물건 좀 사주세요 라고 의뢰를 받았는데, C2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또 뒤져요. 그죠? 뒤지니까 물건이 나왔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C2가 C1에게 얘기하겠죠. 요건 요 방향이 맞죠. 왜 그럴까요? 내놓은 사람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2가 C1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C1에게 물어보니 B가 원하는 물건이 확실해. 그럼 어떻게 돼요? B를 대동을 하고, 그죠? A 물건을 찾아가겠죠. 그죠? 그럼 거래계약이 체결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거.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누가? C1이,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올라가서 보라가 돼서. 팔렸음 딱 써야 되겠죠? 그죠? 팔렸음을 뭐 쓰든지 클릭을 하든지 거래 정보망을 다루겠죠? 아니면 그 물건을 지워버리든지 해야 되겠죠?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죠.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은 C1과 C2만 등장을 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보고 있는 사람은 C1에서 C 뭐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 C500까지 있죠? 그죠? 많은 사람이 보는 거래 정보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훨씬 더 A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거래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장 넘어가서요. 중개 활동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